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8회 2부. 제목이 저희가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8회, 웃딜, 선딜, 용딜, 우리 새 띨띨이들 나와 있고요. 416 가족협의회에 우리 아버님 두 분, 찬호 아빠, 예은이 아빠, 그리고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난 1부에서는 세월호 인양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주로 다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가라앉은 거는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에서 배에다 화물을 제대로 안 묶어가지고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기운 거고, 그 많은 승객들이 탈출 못한 거는 선장하고 선원들이 승객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만 탈출해서 그런 거고, 한 명도 구출 못한 것은 해경이 제대로 못한 거고. 자, 그러면 진상규명이 다 된 거 아니냐? 잡아들일 사람 다 잡아들였고 유병헌은 죽었고, 도대체 진상규명을 뭘 또 할 게 있다고 세월호 얘기냐? 지겹다, 그만 좀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두 아버님들 지금까지 재판 진행된 걸 보면은 침몰 원인이나 한 명도 구출 못한 그런 원인 제대로 규명 안 된 거죠? 예, 규명된 거는 없죠. 규명된 거는 없고, 외려 그 의혹만 더 많이 일으킨 그 선에서 지금 끝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침몰 원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뭐 증축 개축으로 결론은 뭐 보건성 자체가 약해진 선박에 또 과적이 또 증가돼서 결론은 또 보건성이 약화됐고, 거기에서 뭐 고박 과실로 운행 과실로 인해서 결론은 원실력을 잃고 기울어져서 침몰됐다가 지금 사실상은 침몰 원인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 그거를 왜 그렇게 침몰이 됐었는지 원인이 아닌 그냥 진상규명으로 해서 밝혀진 내용 자체는 없는 거예요. 배가 어디에 예. 부딪혀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밑에 구멍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없고. 그렇죠. 그렇고 말 그대로 지금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운행 일지라든가, 그다음에 항만청, 그다음에 해경, 해수부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사실은 틀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 의혹에 대한 부분도 어느 하나 뚜렷하게 진상규명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의혹으로 남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다들.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저희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4월 16일 당시에 회의하다가 바로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바로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그 해역에 계속 저희가 머물렀던 거거든요.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죠. 뭐 아예 우리 가족들의 접근조차도 막아서 가족들이 별도로 뱃삭을 걷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해역에서 사실상 언론에 나왔던 것도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증거보존 신청을 하거나 해서 진도 VTS 혹은 그 해경의 웹하드 영상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그 피고인들 진술 내용들을 보면 다 그냥 그럴싸한 핑계, 그다음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들한테 증가시키는 부분, 책임 회피성 발언, 뭐 그런 걸로 다 지금 진행되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상 규명이 됐다라고 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해경 쪽, 해경 쪽은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마비라고 이렇게 많이 판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마비가 돼요. 그 심장이 왜 마비가 됐는지를, 그게 사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다. 그럼 배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은 왜 이렇게 과정이 생겼는지,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심장 마비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게 사실은 진상규명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매번 그 세월호가 배 화물 제대로 묵지 않고 떠났을 거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떠나서 똑같이 돌아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때 그 시각에 넘어졌느냐. 무슨 이유로 그걸 알고 싶은 거지.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과적해서 쏟아져서 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답답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빨리 구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니까 막 그야말로 가족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우리 예은 아빠 그동안 재판장에 계속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죠.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선원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 김경일 정장에 대한 재판 때 피고로 나와 있는 김경일 정장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도저히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이유는 정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직접 지켜보지 않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건데요. 그래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정말 허무하고 답답했던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또 자세한 얘기는 이후 순서에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한 가지였어요. 이걸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선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뭐냐면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죠. 스스로 도망을 나온 거죠. 어떤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도망 나온 게 과연 승객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밝히는 게 재판의 쟁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방송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벨도 누르지도 않고 도망 나왔는데 그게 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나왔느냐 아니면 다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온 거냐 또 다 죽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를 따지더라고요. 해경 정장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해경이 탈출하는 방송을 안 했죠.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과연 승객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심지어는 방송을 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들렸겠느냐 안 들렸겠느냐. 이런 걸 따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아까 쭉 설명을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결과입니다. 원인, 밝혀졌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시는데 밝혀졌지요. 아니 생방송이 되는데 그걸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결과를 다 지켜봐서 결과를 알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를 밝혀내야만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어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재판에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예. 재판은 뭐 전혀 그런 쪽은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허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은 아빠 유경근 씨의 이야기였고요. 재판이 대략 7건에 이제 48명이 기소됐고 일단 1심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은 대략 3가지. 세월호 선장 선원, 목포 해경 그리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줄여서 VTS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3가지 주요 재판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예. 먼저 이준석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 얘기 1심 끝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36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적용된 죄목이 살인죄가 아니라 유기치사죄였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역할을 해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검찰이
기소했었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무죄가 나온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살인죄 무죄의 근거는 이거 옳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냐고 생각을 했었냐면 네. 그 당시 어떤 선장과 선원의 태도가 단순히 그 어떤 의무를 방기했다, 조금 의무를 덜했다 정도가 아니라 선원들과 선장들 입장에서는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심리 상태를 가졌다라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그 유영민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간단한 조치들, 탈출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많았고 전혀 어려움도 없었던 그런 것들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자기네들 먼저 빠져나가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거는 승객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정도로 한 거다. 라고 검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부는 탈출 명령을 진짜 안 했는지 여부가 약간 불명확하다. 아니요, 그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탈출을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인데. 네, 근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 선원들 중에 네. 일부가 다도 아닙니다. 한두 명이 선장이 이제 퇴선 명령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법정에 나와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죽어도 좋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인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승객들에 대해서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선고하는데 실제로 선원들 중에 더 많은 숫자가 선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못 받았다. 퇴선 명령 같은 것에 대해서 지시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명 정도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죠. 네. 그럼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찬호 아빠는 어떻게 보세요? 선장한테 징역 36년이면은 그 나이로 봐서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나이랑 그다음에 뭐 종신형이랑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또한 그 재판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 과거의 판례 혹은 뭐 현 그 법정 최고형이 뭐 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사실상 양형의 폭이 뭐 좁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처럼 그 법적으로 만약에 그 판례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계속 반복될 수 없다. 그다음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참사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구조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한 그거는 다 밝혀진 거잖아요. 뭐 선내 진입도 안 했고 퇴선 명령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방송조차도 안 했고 그런 부분이 재판부가 약자의 편에 서서 인간의 존엄성 최후의 뭐 이제 보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약자가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고 왜 그런 피해자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재판부 자체가 판례 가지고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거 봐야 계속 이 참사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아예 기소 자체에서도 뭐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판부 자체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월호 피해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재판부에서 더 많이 받아들인 듯한 그런 그 느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목포 해경, 해경의 1, 2, 3정, 해경 소속 배죠. 이게 이제 구조 현장의 지휘관 정장
예, 정장. 1, 2, 3정의 정장 그죠? 예.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 재판은 어땠어요? 사실은 저는 이 재판 이제 매번 갔었는데요. 매번 네. 가고 이제 가족분들 좀 도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담당 재판부가 선장 재판부하고 똑같아요. 그 느낌이 어땠냐면 선장 재판 때 이미 나는 다 봤고 들었다. 지겹다. 똑같은 얘기 왜 자꾸 반복하냐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거기서 이제 저도 많이 놀랐죠. 그런 태도에.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판사는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진실이 어떤 것인지 밝히려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타협적으로 그래서 나왔어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은 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선실 중에 일부 객실에 있었던 50여 명에 대해서만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 선장은 이 1, 2, 3 정장은 해경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타협적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50몇 명의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어떤 소극적이었던 태도들 그리고 뭔가 애매하고 타협적인 이 판결들 보면서 국가가 혹시나 자신에게 부여되는 이런 책임이나 이런 부담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게 효과가 발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진도 그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는데 거기는 집행유예랑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나왔네요. 문제는 가볍게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관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직무 태도 그러니까 4월 16일이 아닌 그 전의 직무 태도에 대해서는 벌금과 집행유예가 나온 거고요. 예. 4.16 참사 당시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더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진도 VTS 증거 보전을 하러 갔었잖아요. 가족분들하고 저도 갔었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거기 진도 VTS 머물면서 그때 있었던 영상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도메인 워치라는 걸 켜요. 네. 세월호가 그 진도 VTS 관제 수역으로 들어오면 예. 수동으로 켜야 됩니다. 켜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번이나 그 도메인 워치에서 알람이 울리는 식으로 운항을 합니다. 이 배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배가 운항을 하죠. 예. 갑자기 막 J자 커브로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근데 그런 상황을 에서 전혀 교신 시도를 안 하거든요. 도메인 워치를 자기가 수동으로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알람이 울리는데도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그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그 관제가 안 됐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은 그래도 근무 태도가 적정했다라고 법원은 본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원래 뭐 2인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데 뭐 인원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당시에 근무가 엉망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거죠. 화면 화상 그러니까 저희들 증거가 얘기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제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충분히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워낙 배가 많이 떠 있다는 거죠. 그 수역 내에. 그래서 한두 개의 어떤 세밀한 어떤 것들 놓친다 하더라도 예. 어렵다. 예. 그런 식의 판단을 한 건데 아니 그걸 왜 있어? 거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제센터가. 세월호를 수동으로 도메인 워치를 잡을 정도면 세월호는 관심 대상 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제가 안 됐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단 안 해줘서 역시 이 부분도 국가가 뭔가 어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예은 아빠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작 기소해야 할 놈들은 하나도 기소 안 한 검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이제 해경 재판을 지켜본 이후에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을 좀 써놨던 건데요. 그 당시에 재판에는 그 해경 P123정의 정장 김경일 한 사람만 피고로 나왔었죠.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해경 관계자들 가운데 최고위급은 해경 차장입니다. 근데 해경 차장은 아직 재판 시작도 못하고 있죠. 뭐 관할권 문제니 무슨 문제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도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모든 상황을 확인을 해보고 증거 수집도 해보고 여러 정황을 파악을 해보았을 때 이건 단순히 현장에 있는 한두 사람의 판단 미스나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보기엔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참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으로 봤을 때에 단순히 현장 지휘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막대한 이러한 참사죠. 여기에는 관련된 특히 직접적인 지휘 계통에 있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경중에 따라서 필요하면 기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정확한 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 4.16 이런 거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그 선언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네, 이것은 여태까지 이전 참사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관계된 사람 몇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해서 몇 년, 아니 집행유예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사람들은 겁을 안 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다.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덤태기 씌워서 넘기면 끝이라는 얘기죠. 현장에 있던 정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건 맞지만 그 사람만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건 정말 면밀하게 모든 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하는 게 다 마땅한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은 아빠라든지 찬호 아빠께서도 뭐 뉴스에 나오거나 뭐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 그냥 뭐 이렇게 죄 받고 끝나고 사건 다 해결했네?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또 저렇게 끝내는구나 알면서도 깃털 빼. 아이고 저 그냥 힘없는 사람 몇 사람만 당하고 끝나는구나. 아이고 무슨 나라가 이래. 그렇지. 라고 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린 거죠. 이게 내일이 될 줄 모르고. 이제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와 같은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안 나오길 바라요. 그분들이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 이랬구나. 그런데 겪지 않고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마타도어성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책임자들의 그 어떤 재판? 과연 지금 이렇게 가도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사실 뭐 제가 전문 분야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일반인의 감정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제 예은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기소돼야 될 사람들이 안 되고 있다 말씀하는데 저는 뭐 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책임 안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일일이 거론하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책임 있는 뭐 관련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그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뭐 실체를 알지도 못했고 또 어떤 직무유기를 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 밝혀진 게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건 일반인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우뚜리 형님이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인 기술적인 사인은 밝혀졌으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된 과정에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데
그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제재나 단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가면 결국은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런 이런 일이 거쳤어도 처벌받지 않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게 없구나. 이런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유사한 거 생각해 보면은 IMF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공무원 몇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그래야 정책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아주 격렬한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IMF 경제 위기 때 결국은 아무도 재판 과정에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금융계통이나 이런 데서 수십 조씩 날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논의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정책 실명제를 하자. 어떤 정책을 해서 누가 관여한 거다라고 실명을 박아넣기 하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논의를 했었는데 그 통과가 안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날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 전에 무슨 판단이 있었을 거고 개증축을 하게 만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마치 IMF가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죠. 아빠들이 해고당하고. 그래도 책임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2심 재판 진행될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 선장 선원 재판은 첫 기일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1, 2, 3정 정장 재판은 곧 이것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한쪽은 검찰이고요, 한쪽은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가족분들이나 가족분들 도와드리는 저 같은 사람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통로가 굉장히 작아요. 예전부터 이 피해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체제로 형사소송 체계를 좀 바꾸자는 얘기는 많았지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 쪽에다가 증인신문 검사가 이제 할 때 이런 질문도 좀 해달라고 저희가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매번 질문지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양해를 구해서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피해자 진술. 그런 걸 통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좀 바라는 거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빨리 좀 가동이 돼서 뭐라도 하나 더 나와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 책임이 여기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예은 아빠가 인터넷에 악성 글들 남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평생 상처를 가지고 딱지처럼 이렇게 붙이고 살아야 하는 유족들 향해 가지고 위로를 해드려도 시원찮은데 조롱하고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진짜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하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저 찬호 아빠 농성장 강제로 부수겠다 이렇게 대놓고 협박했던 사람들 참 많이 있었다고요? 예, 많았죠. 그 농성장에 대한 부분도 또한 우리 그 가족들 앞에서 단식할 때 참 저게 사람일까? 단식하고 있는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희생된 우리 학생 애들을 상대로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데 저는 이 참사 후에 사실상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항상 진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윤리,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를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천막 농성장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당장 그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천막 빌려드렸다고. 네, 그래서 서울 그 박원순 시장님 외에 4분이 지금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기보다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단식, 그 다음에 겨울철, 지금 이렇게 춥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그 천막이 설치가 된 거지 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이미 저희도 이제 그 서울시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집회 신고를 하고 또 이제 농성장에서 사실 비용 같은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아나무인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제대로 된 이 진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사실상 그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이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알리기 위한 뭐 그런 도구 수단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사진 올리고 뭐 입에 담지 못할 소리 하면서 비방을 하고 또 뭐 이 조롱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보면은 진짜 충격이 엄청 크실 것 같은데도 지금 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 힘든 부분이 하나 있네요. 네. 그런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대부분 성인들이거든요. 그 성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더더욱 그거보다 더 참기 힘든 게 그 부모님이죠. 그런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매일같이 저희 분향소를 찾아와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매일 와서 울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좀 마음 아픈 거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들도 또 경제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약자와 약자가 서로 대결하게 만드는 통치구조 같은 게 있거든요.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그건 서로 싸우게 해요. 그게 보통은 식민지 통치할 때 쓰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순사들이 잡아가잖아요. 그 독립군들. 근데 이 순사도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들 아니었고 경찰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잡아가게 만든 게 총독부의 통치술이었는데 지금 국가의 통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식민지 대하는 거랑 크게 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길은.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그 언론들이 보도했던 이렇게 태도를 보면 이때 진짜 보수 진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우리는 대한민국의 뭐 판매 부수가 가장 많다는 신문이 조선일보 같은 뭐 극우 신문이지만 그 미국은 뉴욕타임스가 가장 영향력도 있고 가장 이제 판매도 많이 되는 신문이잖아요. 이 신문조차도 굉장히 사실은 그 9.11 테러 이후에 뭐 부시 대통령이 테러를 핑계로 해서 이제 뭐 물론 안보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이라크전 이렇게 뭐 침공까지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그다지 이제 뭐 비판적인 보도를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참사를 수습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떤 분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똘똘 뭉쳐서 어찌 보면 너무 애국주의적인 보도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뭐 정부가 나서고 정치인이 그렇게 막 망발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그걸 한쪽 언론에서는 이제 됐다, 지겹다, 뭐 경제가 우선이다,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무슨 뭐 비용을 생각해서 인양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들을 퍼뜨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오죽하면 그러냐는 식으로 막 부추기는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지금 뭐 정상이 진짜 정상이 비정상한테 조롱받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너무 정말
사회가 나라까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착잡하고. 변호사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하여튼 이렇게 저지르는 일들, 가족들이 명예훼손 당하고 뭐 고소해봤자 그 몇 명 처벌하고 또 그 나머지 멀쩡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명예훼손 뭐 이렇게 고소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만 진짜 하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그쪽에서는 이상하게 훈장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고소 어떤 당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연락이 잘 되고 그러시다가 점점 연락을 끊고 사라지신대요. 그 왜 그런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공동체나 사회에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막 배척하고 막 너 보상금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사회적 관계를 다 차단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뭐 경제 얘기도 하셨지만 당연히 경제나 이런 게 더 안 좋아지죠. 그분들이 정상적인 대로 복귀를 하셔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전례들도 있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공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 또 사회 복귀를 위해서 되는 지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드리는 비용도 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정부나 특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국가가 배상도 시작 안 했는데 막 배상받았다고 마타도어가 돌면 정부나 여당이 우린 배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마타도어가 도냐라고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도 해주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정치인들은 오히려 편승을 하고 조장을 하잖아요. 친박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문종 2014년 7월 29일 평화방송 인터뷰.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뭐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좀 바라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 배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 지금 우리 정책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지금 새누리당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종교계 그리고 지금 학계, 문화계까지 나서서 대화를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알고 계시죠? 네네네. 새누리당이 좀 더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그야말로 떠난 우리의 사법형사 체계의 근간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한 해결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사회가 마치 하나의 괴물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괴물 같은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몸에 살이라는 게 스님들 이렇게 많이 앉으셔서 고행하시고 그러시면 생기는 건데 몇 말씩은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최근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사단법인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이렇게 새 출발을 하셨다는데
이게 단순히 이름 바꾼 거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우리 찬호 아빠. 네. 지금 현재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생존 학생과 그다음에 희생 학생,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 학생 가족과 일반인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분리시키고 해서 사실 우리 가족들을 좀 이렇게 동력을 약하게, 힘을 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협의회로 이렇게 된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한 목소리를 내고 오로지 함께 행동해 나간다. 두 번째는 법안에도 없고 많이 얘기됐지만 일단 인양에 대한 부분도 실종자 가족들을 우리가 찾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 부분에도 함께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들과 그런 세 가지의 큰 내용을 가지고 사대모민으로 일단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가칭 파일 국민연대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법 만들 때부터 시작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시민사회, 그다음에 지역 불필요 모임들과 국민들이 함께 모아서 이제 힘을 좀 키우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으면 힘이 약하지만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똑같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또한 특조위가 가동이 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도 감시하고 그다음에 인양에 촉구대한 활동, 그다음에 안전사회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실제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정부가 안 하고 국가가 안 하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미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힘드실 텐데 일단 생계 문제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싸움이 장기화되면은 많이 무너지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지하철 참사 있었어도 다 가족들이 뿔뿔이 또 사라지고 그런 데잖아요. 예은 아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 가족들의 생계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가족들 가운데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하는 저 역시 이제 사실은 좀 거의 한계의 상황에 좀 다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참사가 너무나 어이없는 참사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단 한 구석 단 0.1%라도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 아무리 들여다봤지만 어느 것 하나 0.01%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어이없는 참사라는 거죠. 단순히 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견디는 힘도 있지만 또 자식을 잃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여전히 저희와 같은 한 목소리 같은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은 그분들 역시 너무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저희가 무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4.16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가족들을 좀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딱 까놓고 얘기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바라기는 좀 가족들이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족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그동안 응원해 주신 모습 그대로 같이 좀 응원을 해 주시면 그게 또 다른 힘이 돼서 버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 세 끼 먹을 생각 없고요. 한 끼를 먹어도 좋고 이틀에 한 번 먹어도 좋고 그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아직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없네요. 예. 아무튼 그 가족 여러분 힘내시라고 4.16 가족협의회에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 단체도 함께 한다는데 변호사님
예.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초기보다 지금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원이나 피해 회복 관련돼서도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지금 마련하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정말 빈껍데기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뭐 공동체 회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4.16 참사에 대한 추모도 단순히 가족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추모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4.16 참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좀 더 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외국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또 우리나라 좀 보면은 전문가 분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그런 것에 관련된 연구 자료도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띨띨이들도 좀 마음을 합쳐서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4월 16일 아휴 돌아오네요. 예, 2달도 안 남았고요. 참사 1주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 예은 아빠? 예. 굉장히 놀랐어요. 지난 올해 들어오면서 1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락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있으면 1주년이 되는데 이 1주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무언가라도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재능들을 좀 발휘를 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연락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건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들, 뭐 예술인들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겠다는 것을 모두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건 뭐 도대체 준비도 힘들고 누군가가 딱 교통 정리를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잠정적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오늘도 방송 끝나고 가면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현재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큰 일정은 이 4월 15일이죠. 4월 16일 전날 우리 아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그날은 팽목항에서 일주기 전날 행사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분향소가 있고 네. 우리 예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가족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참사 현장인 그 팽목항을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4월 15일은 이제 팽목항에서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월 16일은 시간이 확정이 안 났습니다만 점심시간 전후해서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공식적인 1주년 추모식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장소는 안산에서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4월 16일 저녁 때에는 그때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인데 목요일 저녁 시간에는 광화문 내지는 서울광장 이쪽에서 좀 대규모의 어떤 추모 문화제 및 일주기 이후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부분을 선언을 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그런 이제 대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일주기를 광화문에서 해야 된다, 안산에서 해야 된다, 난 어디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접수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저에게 도움을 받을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나갈 그럼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유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도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저 선띠리한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세월호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가 침체다. 경제 좀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 경제학자로서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마무리 삼아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 뭐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직후에는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뭐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연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효과가 단기적인 뭐 위축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 그냥 경기가 불황인 건 우리 낙곱살에서 계속 떠들었지만 서민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계속 쌓여서 그런 거고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뭐 정책들이 다 그런 방향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월호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젠 좀 그 말 자체가 지겹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뭐 조그만 나라도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어느 정도 살게 된 나라라면 선진국이라면 이런 거죠.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대로 또 하면서 그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동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제대로 된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도 뭐 이 정도 역량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 이건 오히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제대로 구축하면 오히려 이거는 더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의 하여튼 상처도 치유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극복의 방법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길게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나는 꼽살이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방송 통해서 나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어떨까요? 찬호 아빠? 네. 일단은 이런 자리 자체가 좋고요. 지금 국민들과 시민분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평생 갖고 살아야 될 많은 은혜들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의 손을 잡고 마음 아파해 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전사회 만들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진실규명하고 그때까지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고 저희 곁에서 많은 이렇게 조언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주년이 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호를 그렇게 아파해 주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된 주위 분들한테 그런 진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빨리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언론이 언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진짜 국민들이 알 권리 제대로 좀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매일 부탁드리는데 저희들 아무튼 평생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좀 알려주시는데 함께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곡되고 막 이렇게 휩쓸려서 앞만 가더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밝혀질 거고요. 우리 예은 아빠? 예. 천 아빠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저희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왜 저희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을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서 한풀이를 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진실을 밝혀내서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자. 우리가 마지막 피해자, 막내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만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족들이 희생을 당한 그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데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들은 진상을 규명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은 원인을 규명을 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또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이런 참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진상규명, 진실규명만 하나만 놓고 외쳐왔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약간 오해 소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보상 문제든 추모 사업이든 그다음에 뭐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느 것이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냐를 같이 의논을 해나갈 겁니다. 네. 저희는 뭐 얼마를 받고 어떤 혜택을 받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받아도 우리 예지 살아 돌아오지 않거든요. 더 이상 뭐 차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밟고 싶은 것은 그런 죽음의 의미를 기리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이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뜻있는 죽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가장 앞장서서 해나갈 겁니다. 예. 변호사님, 예.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하여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 저 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유모차 부대라고 소위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강남역에서 젊은 엄마들.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분도 이제 변희재님이 고소하셨거든요. 아동학대죄로. 저랑 관련 있는 그 변희재 씨? 네, 맞습니다. 제가 1심에서 이겼던 예, 그 변희재 씨. 예. 네.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변호해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아이를 자기가 잘 키운다는 거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유기농으로 이유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보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회가 안전해져야만 아이가 잘 크고 안전하게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커나가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느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느낌과 그 힘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그런 미래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제가 8월쯤에 뵀을 때는 예. 머리털도 조금 더 있으시고 더 젊었었던 것 같은데 빠지네요. 지금 좀 그래요. 힘드신 거예요, 그죠? 아니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예. 네, 2학년 3반 김도원 엄마입니다. 우리 도원이는요, 4월 23일 날 제품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쁜 몸이 망가질까봐 차 만지지를 못했어요. 만지지를 못했고요. 우리 애기 찾은 이후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전국에 서명 다니고 국회 가서 노숙하고 진도로 강화문으로 청운동으로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내에는 안산 분향소에서 진도 평목강까지 도보 행진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20일 동안 도보를 못했죠. 대신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원이는요, 성격이 참 좋았어요. 활발하고요, 쾌활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고,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도원이는 친구들 상담사였다고. 항상 고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도원이가 그에 대해서 해결도 해주고, 대신 그 비밀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이제 어리없는 아이였어요. 활발하고 친근한 선생님들이 꿈이고, 그리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꼭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마다 제가 도훈이를 학교 등교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도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교 등교하면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가볍다. 근데 4월 16일 이후로는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4월 15일 날 밤에 저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통화를 하거나 말을 헤어질 때는 항상 차에서 내리거나 할 때 항상 사랑해 얘기를 해요. 그날도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도원아 사랑해 그랬더니 도원이가 엄마 나도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그 말 하나로 사실 지금 이제 돌아서면 1년이잖아요. 1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내 아이가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들 심리치료는 진상규명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다. 진상규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았던 부모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없다 그러면 진실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월호, 우리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큰 목소리를 외쳐주셔야 돼요.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진실을 밝혀달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큰 목소리 좀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자, 오늘 누나는 일부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에 여실히 알았지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니 무책임한지. 못 구한 게 아니고 안 구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너무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든 구해줄 줄 알았어. 수백 명이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구하는 순서만 기다렸어. 그런데 첫날 밤에 누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날까지는 우리 애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희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누구 하나 카톡 오면은 와 살아있어 이러면서 서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능한 나라 맞죠? 사람 목숨 하나 제대로 못 구하는 나라, 그런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요? 우리는 잊지 않고 똑똑히 가족들과 함께 기억할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말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랬던 우리 4.16 가족협의회 우리 두 아빠, 찬호 아빠, 예은이 아빠,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서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네, 긴 싸움할 때는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힘도 불끈불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이지라는 사람들, 진상규명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질 정도로 힘차게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저 하늘 위에서 엄마 아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 다 모아서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마지막으로 세월호는 잊지마, 이겁니다.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세월호는 잊지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